안녕하세요. 한국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간고사 이후에 처음 시간인데 조선시대에 관련된 정치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에 앞서서 지금부터는 최태성 선생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은 전부 다 검은색으로 필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보충 필기한 내용은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 파란색 부분들이 보이면 잠깐 강의를 멈추고 필기를 해두고 이렇게 따라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 전기 정치, 먼저 조선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조선의 건국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은 1392년도에 조선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200년 뒤에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1592년이죠.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자,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은 조선 전기, 후기를 이렇게 가른 만큼 큰 사건인데 조선은 1392년도에 세워지게 되고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된다. 큰 사건이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이렇게 익혀두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조선의 건국 과정인데 이미 중요한 내용들, 키워드들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바로 고려의 멸망 과정입니다. 바로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은 고려가 멸망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주요 단어들을 다시 한번 보자면 신진 4대부가 보이죠. 4대부라고 했을 때 성리학이란 단어가 떠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신진 4대부가 권문세족을 비판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을 펼치면서 성리학을 가지고 개혁을 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신진4대부는 급진파와 온건파로 나뉘게 되는데 각각 정도전, 정몽주를 대장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두 파 중에서 역사의 승리자는 급진파였죠. 그래서 새로운 나라 조선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급진파 신진4대부와 그 다음 이성계가 손을 잡고 위화도 회군 그리고 과전법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교과서에 보면은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했고 그 다음 과전법을 통해서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고려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한번 했던 내용입니다. 자,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했었고, 자, 온건파가 밑에 보면은 고려를 계속 유지하고 조선을 세우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얘네들은 길제라는 사람의 학풍을 영향을 받아서 계속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점점점점 뒷부분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정기왕들의 업적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에는 밑줄 친, 파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들의 업적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요거 중심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정기왕들의 업적은 1호 개정 교육 과정에서 우리 미래 교과서에는 다수의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전의 내용보다는 조금 더 중요도가 떨어진 내용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미래엔 교과서에 빠져있지만 선생님이 실집에서 미래엔 자습서나 기타 문제지들을 보니까 또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긴 돼요. 그래서 중요도는 낮아졌지만 기본 개념 정도는 선생님이 언급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각종 수능이나 다른 한국사 시험이나 이렇게 언급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태조부터 성종 때까지 주요 왕들의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태조는 이성계죠. 이성계는 왼팔, 오른팔이 있었어요. 먼저 브레인 역할을 했던 책사가 정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중에서 5번째 아들 이방원이 가장 큰 야심을 지녔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는데 크게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얘가 나중에 왕이 돼서 태종이 되죠. 자, 얘가 이방원이 나중에 태종이 되는데 정도전과 이방원의 생각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꿨는데 이방원이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도전과 사이가 나중에 벌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왕자의 난을 통해서 태조의 왕자들이 일으킨 난이란 뜻인데 왕자들끼리 서로 싸우는데 실제로는 이방원이 권력을 장악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왕자의 난을 통해서 이방원은 정도전을 제거하고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태종이 되게 되죠. 자, 왕이 된 이방원은 주요 업적들이
결국에는 왕권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요. 태종 이방원은 왕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업적들을 남깁니다. 다음의 업적들은 왕권 강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자면 육조직계제가 보이는데 세종의 의정부 서사제와 반대되는 그런 정책입니다. 요거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교과서에는 주요 업적들은 많이 빠져 있지만 육조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도는 교과서의 한쪽 모퉁이에 굉장히 비교를 하면서 중요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태종 사병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혹시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표현 한번 들어봤나요? 자, 공과 사는 반대되는 글자인데 사는 개인 프라이버시, 사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인 것을 의미하고 공은 공공의 것이라고 얘기하듯이 공동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병사들도 사병과 공병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사병이 많을수록 국가의 병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의 병사를 늘리기 위해서 사병을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 호패라는 것은 오늘날의 주민등록증, 신분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개개인마다 발급하면서 국가의 세금을 늘릴 수 있으면서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었죠. 그 다음 자, 육조직계제는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고 자, 세종 같은 경우는 집현전입니다. 집현전은 유학교육기관입니다. 유학의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다음 세종은 4개의 군, 6개의 진, 4군 6진이라고 하죠. 북쪽의 여진족을 쫓아내고 우리나라 영토를 늘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일본 해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들의 근거지였던 쓰시마섬을 토벌하였습니다. 이곳은 세종의 업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종 다음에 우리 태정태세 문단세라고 하죠. 그래서 세종 다음에는 문종인데 문종이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어린 단중이 왕위에 오릅니다. 단중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당시 12살이었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왕권이 굉장히 약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신하들의 힘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단종의 삼촌이었던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세조가 됩니다. 그래서 태종처럼 왕권이 약해졌다라고 생각했던 세조는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육조직계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조 다음에 중요한 임금은 성종이 있는데 자, 성종 때는 집현전이 세조가 이렇게 혁파하게 되면서 유학교육기관, 학문연구기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종이 홍문관을 만들게 됩니다. 홍문관은 이따가 또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관청인데 홍문관은 경연을 주로 했답니다. 경연이 뭔가 키워드로 선생님이 유교, 왕이라고 적었는데 경연은 왕이랑 신하가 유교, 유학을 두고 토론하거나 뭔가 신하가 가르치거나 왕이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다시요. 경연이라는 것은 왕이 신하들과 함께 유교를 뭔가 이야기하거나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게 경연이었어요. 그래서 성종 때 홍문관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건데 경국대전 이야기입니다. 자, 교과서에 경국대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책입니다. 자, 이 책은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서 완성은 성종 때 완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 교과서 표현을 선생님이 적어보았는데 경국대전이 지니는 의미입니다. 자, 경국대전은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성문 법전입니다. 종합법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책입니다. 자, 이 경국대전이라는 책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통치체제가 정비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골격이 마련된 조선시대의 문물제도가 정비된 상태를 경국대전으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경국대전이 완성된 것 자체가 조선이라는 사회가 어느 정도 골격, 문물제도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의미까지 지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교과서에는 이 법전에 근거해서 이제 합리적으로 정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유교를 통해서 라고 서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한번 고려시대 얘기하기 할 때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그 나라의 골격과 문물 제도가 정비된 임금한테 주는 칭호가 뭐였죠? 네, 바로 성종이었습니다. 고려시대 때도 고려의 문물 제도가 정비된 것은 최숙로의 시무 28조 얘기하면서 문물 제도가 정비되어서 그 당시 임금 성종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로 당시 통치체제가 정비된 임금한테 성종이라는 칭호를 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국대진이 완성된 임금은 성종입니다. 되었나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업적들은 교과서에 빠져있지만 바로 요 내용입니다. 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6조 직계제를 실시했던 사람은 태종, 그 다음에 세종, 이렇게 두 명의 임금이고, 두 명의 임금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던 임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 감을 잡고, 자, 그 다음에 의정부 서사제도를 실시했던 대표적인 임금은 세종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6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도는 반대가 되는데, 그럼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시대 최고관청은 의정부이고 그 밑에 6조가 있습니다. 다시요. 조선은 최고관청이 의정부, 그 밑에 6조입니다. 그래서 의정부 6조가 기본이 정치체제입니다. 의정부에서는 국가의 최고관청답게 주요 업무들의 결정을 했던 기구고, 그리고 요 결정한 것을 6개의 관청이 나눠서 각기 이렇게 집행을 했던 관청이죠. 그래서 의정부가 제일 중요하고 넘버 2가 6조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업무를 실시를 할 때 6조에서 의정부를 거쳐서 왕한테 갑니다. 요게 보통의 정치체제입니다. 요것을 뭐라고 하냐면 의정부를 거치죠.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라고 해요. 요게 보통인데, 가끔 6조에서 바로 왕한테 가는 그런 정치체가 있어요. 계를 올린다라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왕한테 바로 간다라고 해서 직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바꿔보라면 6조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왕한테 직계하는 체제를 6조 직계제라고 합니다. 자, 이 6조 직계제 체제 하에서는 의정부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의정부의 높은 신하들의 입김이 약해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6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 중에서 6조 직계제는 왕권이 강해지고 의정부의 높은 신하들의 힘이 약해지는 그런 체제가 6조 직계제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세조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의정부 서사제 말고 6조 직계제를 실시를 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교과서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교과서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볼 내용은 여기 이제 15세기 내용부터입니다. 중요한 개념은 사화입니다. 자, 그러면 15세기부터 이제 훈구파와 살인파로 대변되는 이제 정치적인 그런 대립이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훈구파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훈구파 옆에 세조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훈구파는 세조 때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다시요. 훈구파는 세조 때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자, 선생님이 세조가 어떻게 권력을 장악했는가라는 얘기를 앞에서 잠깐 했었는데, 세조는 자기 조카,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왕이 될 수 없었는데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조는 그래서 왕위에 오를 때 도움을 받았는데,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공신 집단, 그래서 공을 세운 집단이라고 해서 훈구파라는 사람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다시요. 세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크게 공을 세운 사람들이 훈구파였어요. 훈구파, 여기 보면은 훈에 선생님이 동그라미 쳤는데 훈자가 공훈자입니다. 그래서 공을 세운 사람들을 훈구파라고 했어요. 그래서 훈구파는 세조 때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세조가 훈구파가 뭔가 잘못을 했어도 바른 말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훈구파의 도움을 받아서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훈구파는 각종 부정부패를 많이 저지르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세조 때 훈구파가 형성되면서 그 다음에 다음에 등장했던 성종이 뭔가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훈구파가 권력이 너무 셌던 거죠. 그래서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살인파를 등용합니다. 그래서 훈구파와 살인파는 굉장히 성격이 다른 두 집단이죠. 그래서 어떻게 성격이 다른가? 그 설명이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살인파는 덩치가 당연히 훈구보다 작았겠죠. 그래서 어떤 관직에 임명되게 됩니다. 그게 삼사입니다.
3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자, 요것만 기억하세요. 살인파는 3사를 이용해서 홍구파를 견제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성종이 살인파를 등용하긴 했는데, 그러면 살인은 어디서 등장한 사람들인가? 자, 여기 점점점점표 보이죠? 자, 요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애초에 신진사대부는 고려 말 조선 초에 두 파로 나뉜다라고 했어요. 급진파와 온건파. 이 중에서 승리한 파가 급진파였고 조선을 세웠다라고 했어요. 반대로 온건파는 고려를 유지한 채로 조선을 세우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결국에는 급진파한테 밀리게 되죠. 이들이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면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시골 향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과서에서는 향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향촌에 관련된 주장이 많습니다. 향촌 자치. 그래서 향촌에 낙향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까 길제약공을 이어받게 되는데 그래서 고향에서 향촌에서 계속해서 성리학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 살인이었어요. 얘네들이 성종이 다시 살인파를 끌어들이면서 다시 중앙정계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홍구파와 살인은 어떻게 다른가? 자, 상대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이전에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가 어떻게 다른가? 신진사대부 급진파와 그다음 온건파가 어떻게 다른가? 중요한 내용이겠죠. 비교되는 내용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홍구파가 땅이 많겠죠. 지주는 지주인데 대지주, 살인파는 중소지주입니다. 그다음 홍구파는 상대적으로 중앙에서 관리, 실제로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고 살인파는 시골에서 계속 성리학을 학문을 닦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이 생깁니다. 실제로 관리로 임했기 때문에 조선이 문물 제도가 만들어질 때 활약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중앙 집권, 얘들이 중앙에 있어요. 그 다음에 부국강병 이런 걸 추진했다면 살인파는 향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촌 자치. 그 다음에 성리학, 유교에서 강조하는 이상적인 정치를 왕도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도 정치를 추구합니다. 참고로 왕도 정치에 반대되는 유교의 그런 말이 패도 정치입니다. 그래서 패도 정치 말고 이상적인 왕도 정치를 꿈꿨던 사람들이 살인파였어요. 그 다음 실제로 정치를 할 때 성리학만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홍구파는 실제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성리학 말고도 다른 사상에 어느 정도는 관대했어요. 성리학이 중심이긴 했지만. 하지만 살인파는 성리학만 글 공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리학 말고는 배척했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붕당정치 요거는 개념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하고 요것만 일단 적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식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홍구와 살인파 비교를 했는데 성종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홍구파와 살인파 성격이 달랐고 결국에는 두 파가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화라고 합니다. 다시요. 홍구파와 살인파가 결국에는 대립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화라고 합니다. 자, 갈등이라고 했지만 일방적으로 홍구파, 살인파 있으면 살인파가 두드려 맞아요. 그래서 살인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살인 입은 화, 피해라는 뜻에서 줄여서 사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화는 총 4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4대 사화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순서대로 무오, 갑자, 기묘, 을사. 요거는 일어난 해의 이름을 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볼 것은 무오, 갑자, 기묘, 을사, 사화. 이게 왜 일어나게 되는가?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고 하면 무오사화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고, 그 다음 요 사화 이야기도 교과서에서 많이 생략됐습니다. 다시요. 사화 이야기도 교과서에서 많이 생략돼서 중요도가 떨어진다. 이전 교과서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런데 요 4대 사화 중에서 세 번째 있었던 기묘사화는 교과서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사화 중에서 기묘사화에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되겠다. 결론입니다. 다시요. 사화는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서 교과서에서 서술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기묘사화는 중요하다. 자, 그러면 또 이런 내용들이 또 안 하고 넘어가긴 또 찝찝해서 간단하게 무오사가 왜 일어나는가? 이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무오사와 갑자사는 연상후 때 일어났는데, 자,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사림에 처음에 사림이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종직 이하 살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었는데 조의제문이라는 책을 남겼대요. 의제라는 사람은 중국에 있던 옛날 사람입니다. 이 의제라는 사람이 폐위를 당했어요. 폐위를 당했는데 중국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항우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우한테 의제가 이렇게 찬탈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었는데 김종직이 가다 보니까 길을 가다가 어느 곳에서 잠을 자다가 의제가 등장하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의제가 불쌍했나 봐요. 그래서 조자는 길의 조자인데 의제를 기리는 문장이라는 글을 남겼어요. 자, 김종직이 조의제문을 썼는데 당시는 별 문제 없었다가 김종직이 죽고 나서 살인들이 활약하던 시기에 연산군 때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조의제문이 훈구의 먹잇감이 된 거죠. 훈구가 볼 때 이 조의제문은 굉장히 정치를 비판하는 글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 왕조에 보면은 왕위를 찬탈했던 적이 있죠. 바로 세조였습니다.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수양대군이었던 자, 얘가 결국 왕위를 찬탈하게 된 건데 이거를 김종직이 비판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의제가 폐위당한 것, 항우가 힘에 의해서 왕권을 뺏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살인들이 피해를 받아요. 그게 무오사화였습니다. 자, 그 다음 갑자사인데 연산군은 참고로 군자로 끝나게 되죠. 조선의 임금은 조나 종으로 끝나게 되는데 군으로 끝나게 된 것은 폐위당한 임금을 가리킵니다. 조선 전기의 연산군, 조선 후기 때 광해군 두 명의 임금이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종 반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하들이 쫓아내요. 자, 그래서 연산군인데 연산군 때 두 번째 사화 갑자사입니다. 연산군의 엄마가 폐비임수입니다. 폐비, 그래서 비를 패하다. 그래서 연산군의 엄마가 성종의 아내였는데 이상한 짓을 많이 해서 결국한테 사약받고 죽었어요. 이것을 연산군이 알았죠. 그래서 자기 엄마의 원수를 갚다가 갑자사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엄마의 원수를 갑자사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기묘사화입니다. 요거 중요한데 결국에 중종이 반정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는데 결국 훈구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다시 조광조와 여러 살인들을 부르게 됩니다. 자, 이때 조광조가 여러 가지 활약을 하게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소격서부터 볼게요. 자, 이 소격서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기구인데 유학이 아니라 도교 관련 제사 기구였습니다. 자, 아까 훈구살인 했죠? 훈구는 어느 정도는 도교적인 성격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살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소격서를 없애요. 두 번째, 현량과입니다. 자, 과는 과거 시험을 보통 얘기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과거 볼 건데 과거는 문과, 속과, 대과, 이렇게 잡과, 이렇게 과거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자, 현량과는 과거 시험은 아닌데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뜻은 어질현, 어질양. 그래서 어진 인재를 뽑는다라는 건데 과거 시험을 통해서 자기 세력을 뭔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수능을 준비하는데도 3년이나 시간이 걸리듯이 조광조가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급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자기 맛에 맞는 관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현량과를 실시했답니다. 자, 그 다음 향약인데 개념 볼게요. 향은 시골 향자, 약은 약속, 향촌의 약속입니다. 향약은 유학을 기준으로, 그래서 성략을 기준으로 약속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향약을 보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끝에 뭘까지 하냐면 위훈 삭제입니다. 자, 아까 훈구 세력의 훈자가 공훈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신 집단인데 위훈 삭제, 굉장히 과격한 주장이었어요. 위는 거짓 위, 훈은 공훈자, 삭제 없애자. 자, 그러면 위훈 삭제라는 뜻은 거짓 공을 찾아서 없애자, 직접적으로 훈구 세력을 공격한 게 위훈 삭제였어요. 오늘날로 치자면 국회의원이 만약에 3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비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얘들의 비리를 감춰서 국회의원 전부 다 자르자, 이런 주장이랑 비슷한 거예요. 자, 훈구 입장에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기묘사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인데 조광조가 몰락하게 된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주초위왕이라고 합니다. 주초라는 한자를 더하면 조라는 글자가 됩니다. 위는 될 위, 왕은 될 왕. 그래서 주초위왕이라는 글자의 뜻은 조광조가 왕이 되려고 한다. 실제로 조광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훈구가 이렇게 주초위왕이라는 글자를 이용해서 조광조 이하 기묘살인들을 완전히 몰락시키게 됩니다.
자, 이때 굉장히 신기한 방법을 쓰는데 나뭇잎에다가 주초유황이라는 글자, 꿀을 바르게 해서 애벌레가 냠냠 먹어요. 그래서 이 나뭇잎을 자기가 써놓고 연못 뒤에다가 뿌려놓고 나중에 왕이 큰일 났습니다. 조광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모함을 시켜서 기묘사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사화는 외척인데 외척은 왕의 외가 쪽의 어른이에요. 그래서 왕의 장인 어른쯤 되는 사람입니다. 외척이 왜 중요하냐면 외척의 손자가 결국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선 정치사에서 외척 간의 대립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고려시대 때 이자겸도 외척이었어요. 그래서 외척 간에 대립이 나타나게 된 것은 왕위를 누가 올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다툼이 많았어요. 똑같이 윤씨가 다퉜대요. 그래서 대윤, 소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윤원영이 승리를 거뒀다. 이거는 뭐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인데 결국 을사사와 외척 간의 대립을 통해서 살인들이 또 큰 피해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4대 사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화까지 이야기를 정리를 했었고 그러면 다음 장 통치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행정 조직을 볼 건데 조선은 중앙 집권이다 라는 겁니다. 요거는 다음에 좀 더 보도록 하고, 자, 밑에 보면은 왕권을 뒷받침하는 정치체제, 아까 이야기를 했죠. 육조직계제. 상대적으로 의정부사제도에 비해서 육조직계제는 왕권이 강해지게 된다. 그 다음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구로서 비서 역할의 승정원, 사법기구로 의군부가 있었다. 요거는 왕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그 다음 의정부사사제도는 했고 그 다음 중요한 게 3사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교과서에 내용을 선생님이 서술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적어주세요. 자, 적었죠? 자, 그러면 3사에 대한 설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3사는 간단하게 3개의 관청을 묶어서 3사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3사라고 해요. 자, 그러면 각각 사관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3사를 묶어서 언론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언론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신문, 그 다음에 뉴스가 떠오르죠. 바로 이 언론 기능을 했던 게 3사고 조선에서는 이 언론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3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3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자, 선생님이 정리했는데 요거는 교과서식 표현이고 교과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정리한 키워드는 소통입니다. 자, 언론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잘못된 것을 신문에서 뉴스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못하면 언론의 기능을 상실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의 기능이라 한다면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족은 지하에 있는 유생들을 가리킵니다. 사족의 이야기, 여론, 의견들을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요거를 언론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뭔가 잘못된 거를 이야기할 수 있고 여론하고 의견을 한다. 그래서 뭔가 이런 단어들은 소통으로 묶을 수 있다. 소통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런 언론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의견을 뭐라고 하냐면 공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살인들의 공론 이야기가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교과서에는 한 줄 덧붙여서 조선은 권력을 독점하는 것, 부정 방지하는 것을 위해서 3사를 통해서 언론 기능을 통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3사를 키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교과서 보도록 할게요. 자, 왕권과 신권의 조화 이런 단어들까지 교과서는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서술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3사 한번 각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간원, 간쟁입니다. 그래서 왕한테 바른 소리 하는 거. 이게 사간원이고 사원부는 관리를 대상으로 바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각자는 사관원은 왕, 사원부는 관리. 원래의 기능은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선생님 묶었죠. 그래서 사관원, 사원부가 같은 역할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사관원 같은 경우는 왕한테 바른 소리 하는 게 원래 임무인데 관리한테 바른 소리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두 개의 관청이 있었는데 하나 더 생겨요. 그게 홍문관이에요. 질문입니다. 홍문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송종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배웠던 거 지식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3, 4가 갖춰지게 된 것, 홍관이 갖춰지게 된 것은 바로 성종 때입니다. 기억납니까? 성종 때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살인들을 등용했어요. 성종 때 살인을 등용했어요. 근데 살인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했던 관청이 3, 4였어요. 그래서 성종 때 살인이 등장을 하고 3, 4가 갖춰지게 되고 살인은 3, 4에서 활약하게 되었어요. 이게 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주요 관청의 업무들까지 중앙정치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아래 과거제도 나오는데 여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